클래식 음악의 괴짜들,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뭔가 싫어했다고 했는데, 왜 싫어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모차르트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를 뭔가 모르고, 그냥 사람만 보고 싫어한 거 같고, 약간, 음, 너무 다른 나라에 많이 가니까 뭔가 계속 싫어한 것 같습니다. 정사로 씨. 저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요. 그 대주교가 모차르트를 계속 싫어했었는데 왜 싫어했는지 궁금해. 음, 일단 모차르트가 되게 자기의 그 성격이 뭔가 필요하다고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는 성격이니까 대주교가 봤을 때 약간 좀 거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토벤의 그 자신만의 고유의 개성 이런 거를 알아보지 못해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책 59쪽, 60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 자, 책 59쪽에 펴볼까? 자, 밑에서 셋째 줄부터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 민준이가? 잘치오브로크의 대주교 밑에서 일했을 때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하인처럼 여겼고 봉급도 쥐꼬리만큼 줬다. 모차르트는 일찌감치 그곳을 떠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 거기까지. 자,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대주교라고 나오는데, 대주교가 뭐야? 종교, 응? 종교, 종교? 종교 밑에서 일할 때야, 그러면? 아, 서로는 대주교가. 네. 대주교가 뭐야? 그 천주교에서 어, 가르치는 성직자? 음. 자, 대주교는 직책이야, 직책. 직책인데 지금 서로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는데 대주교는 아주 그 성당이나 이런 그 교구라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 그 지역의 그 우두머리. 근데 이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 종교에서 우두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교황 밑에 교황이 제일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교황이고 교황 밑에 각 지역마다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여러 성당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어, 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음악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커다랗게 이렇게 대주교 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누구 밑에서 일을 해? 귀족 아니면 뭐 영주 또는 뭐 성주라고 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개인 음악가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님들 대기업 그룹에 거기 음악단이 있는 거야. 아예. 그래서 그 기업을 위해서 자기가 음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자유롭게 하지 아니야 할 수 없고 뭐야? 그 대주교를 위해서 대주교의 입맛에 맞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어,
여기 60쪽에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 나와. 마침내 모차르트가 대주교에 가서 자신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러주자 대주교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었다. 여기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더 안 좋은 얘기, 응? 더 안 좋은 얘기를 했다. 서로. 저 이북으로 봐가지고 선생님 거는 쪽수가 안 맞아요. 아, 그래, 그래. 지금 수쌤 읽어준 부분. 대주교에 가서 자신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러주자 대주교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었다. 음, 그 얘기는 결국 서로가 민준이한테 이 바보 멍충이 그랬더니 민준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더 심한 말을. 이 바보 멍충이 개똥, 얘 뭐뭐뭐까지 더 덧붙여서 얘기했다는 거지. 결국 그럼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뭐였다? 안 좋아. 아, 좋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차르트라는 그 음악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음악가들이 이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밑에 속해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속되어 있었다는 어떤 그 당시의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모차르트와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베토벤이야 베토벤 루트비크 판 베토벤인데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84쪽부터 볼까? 84쪽 84쪽 밑에서 넷째 줄 민준이가 읽어줄까? 지금 서로가 입으로 보고 있다고? 네. 그래서 민준이가 읽어주자. 잘 들어봐 서로. 일으켜서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도움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굴고 언제 어디서나 남을 거스르지 않도록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그저 즐겁게 놀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줘서 돈도 많이 벌고 덤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유명해지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결국 아버지의 생각이 맞고 말았다. 아, 지금 서로 들었어? 민준이 얘기하는 부분?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민준아? 음, 음,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생각과 모차르트 생각이 좀 다른 거야. 아버지의 생각은 뭐고 모차르트 생각은 뭐야? 아버지는 그 뭔가 높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응, 생각하고 응, 모차르트는 그냥 즐겁게 놀고 아름다운 음악 작곡하고 연주만 하면 된다고. 응. 근데 결과는 결과는 아버지의 생각이 맞아. 자, 결국 아버지 생각에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권력자들, 부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 좀 아부도 하고 그 사람들 비위도 좀 잘 맞추고 잘 보이라는 거야. 근데 모차르트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야. 모차르트는 내가 뭐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내 능력, 내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내가 저들 앞에 가서 뭐 할 필요 없다?
고개 숙일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다는 거야? 아버지의 아버지 말이 맞았다는 거야. 지금 아버지 말이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소리야? 그러니까 아부를 안 해야 했다. 아부를 안 해서 모차르트가 삶이 어려웠다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해, 서로는? 지금 모차르트 살던 시대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사는 시대에도 서로가 너보다 더 권력자들, 어? 뭐 상사들, 또는 뭐 너의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너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비위 맞추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서로 너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면 특별히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음, 만약에 실력이 뛰어나면 그 모차르트처럼 해도 될 것 같고 안 모차르트면 뛰어나면 될 것 같다. 요즘은. 근데 이 책에는 그 말이, 근데 그 아버지 말이 맞았지, 모차르트 말이 맞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은 그 아버지 말이 틀릴 것 같아? 네. 왜? 왜냐하면 사실은 회사를 한다는 게 상사한테 잘 보여야만 승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공을 세우면 올라갈 수 있어. 음, 민준이가 보면 어때? 저도 뭔가 실력만 있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음, 그럼 왜 모차르트 시대 때는 모차르트는 그렇지 않았던 거야? 음, 그 귀족의 권력이 너무 높아서 그럼 지금은 왜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자기가 실력이 있다라면 굳이 남한테 아부하거나 비굴하게 살 필요 없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 아부도 실력이다. 아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아부도 실력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하고 민준이가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모르겠어. 좌절하게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회사나 뭐 이런 게 갔는데 실력이 자기보다 안 뛰어난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권력자의 비위를 잘 맞추고 아부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오히려 뭐 하더라? 더 높은 자리에 올리더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한 세상이 과연 불이한, 잘못된 세상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그거는 비유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윗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다. 어? 공경하는 거다. 솔선수범하는 거다. 인간의 도리다. 인간성이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윗사람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지가 좀 실력 있다고 싸가지 없이 재수없게 굴면 그걸 누가 좋아하냐. 그게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비굴하게 아부하고 그래가지고 뭐야 그 상사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편한 사람만 끌어가는 거라고 판단을 됐지. 사실은 그 잣대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좀 달라지는 측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민준이나 서로가 얘기했듯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모차르트 시대만 해도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귀족. 귀족에서 대주교에서 돈이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책 뒤에 보면 베토벤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 백쪽 보겠습니다.
백쪽 밑에서 둘째 줄 서로 그냥 잘 들어봐. 민주 읽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했다. 많은 귀족이 여러 가지로 그를 후원하고 도왔는데 베토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귀족들의 요구에 다 따르지는 않았다. 후원자들이 부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비위를 맞추는 일은 거절했다. 베토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아무리 귀족이라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니까 구겨진 옷이며 거친 태도, 요란한 웃음, 그리고 불같은 성립까지도. 베토벤은 정장을 해야 하는 식사 자리는 질색을 하고 도망갔다. 베토벤은 연주하는 동물이 되기를 거부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연주하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의 연주나 작곡을 할 때 누가 엿듣는 것도 싫어했다. 자신이 연주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음악이 제대로 감상될 수 있다고 여겼을 때만 연주했다. 한 번은 어떤 성대한 모임에서 자, 거기까지. 자, 좀 어때? 베토벤은? 음, 자유로운 자유로웠어. 그러니까 베토벤은 모차르트와 같았잖아. 그러면 베토벤도 역시 그러면 뭐야? 문제가 있었냐? 잘못되었냐? 그렇지 않았거든? 베토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잘 살았거든? 혹시 여러분들 모차르트의 죽음하고 베토벤의 죽음의 차이를 알아? 자, 89쪽 좀 잠깐 보고 있어. 89쪽. 미주. 제목이 뭐야? 자유를 얻었으나 형편이 어려워지다. 자유를 얻었으니 형편이 어려워졌다. 즉, 그 전까지는 그 모차르트가 전속. 그 대주교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전속으로 일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된 거야? 오늘날로 치면 프리랜서가 돼요. 프리랜서. 자, 그래서 프리랜서가 됐는데 자유로워졌어. 근데 월급을 받지를 네.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빈에서 모차르트는 늘 바빴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그의 집으로 몰려와 피아노를 어떤 궁전의 대저택으로 옮겼고 모차르트는 그곳에서 음악회를 열어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음악회를 할 때마다 꼬박꼬박 보수를 받지는 못했다. 돈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렇게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는데도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다. 모차르트는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썼고 그래서 돈이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불길한 예언이 모두 사실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야. 어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모차르트가 왜 돈에 쪼들리게 살았던 두 가지 이유. 지금 읽은 부분에. 대교조한테 그 자신의 의견을 말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좋게 말하면 자유인이 돼서. 근데 그 다음에도 근데 계속 음악 활동 열심히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보수를 꼬박꼬박 받지 못해. 보수를 꼬박꼬박 받지 못하는 거야. 연주회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야. 또 하나의 문제는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써.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썼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차르트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사치스러운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90쪽에 보면 음악회는 갈수록 들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92쪽 책에는 그 내용이 우리는 모차르트의 슬픈 죽음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차르트가 죽고 난 뒤에 그 애 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뭐 하면서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빠졌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심지어는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 그 모차르트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반면에 베토벤 같은 경우는 백2 6쪽 보자. 126쪽. 거길 보니까 그 당시 빈의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대. 근데 베토벤의 장례식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위대한 작곡가에게 작별인사가 나온 사람들의 수가 약 2만 명이었대. 그러니까 25만 명 중에 2만 명이 나왔으면 거의 12분의 1. 그러니까 10%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전 인구 한 150만 명 되는데 뭐 한 10만 명 이상이 뭐 한 거야? 베토벤의 장례식에 참여한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베토벤의 죽음은 베토벤 같은 경우는 뭐야? 죽었을 때까지도 상당히 존경받으며 살았단 말이야. 근데 반면 모차르트는 그 병들어 죽는데 모차르트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어갖고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게 있거든. 그 뭐라 그러나 그 가족이 그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사람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 그냥 화장을 가족들 없이 거의 모차르트는 그런 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차르트의 묘에 저기가 없어. 모차르트의 시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토벤은 상대적으로 뭐 사치하지 않았어. 그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 베토벤 그러니까 모차르트 이후에 베토벤 시대에 베토벤은 어느 한 귀족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작곡 안에 악보를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된 거지. 그러다 보니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음악가로서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걸 조금 더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음악가들은 어떨 것 같아? 어, 오늘날 아티스트, 오늘날 음악가들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아? 회사? 오늘날 음악가들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 저작권료. 오늘날 음악가들이 돈을 버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회사랑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근데 회사로부터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음악가들이 그 회사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그 회사도 돈을 정산해서 받는 건데 음악가들이 돈을 버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주가 말했던 대로 저작권료를 통해서 자기가 그래서 좋은 곡을 작곡하거나 좋은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료가 들어와. 또 어떻게 해서 음악가들이 BTS가 어떻게 돈을 벌어? 개인적으로 아? 약간 콘서트 이런 걸 해서 그렇지. 콘서트를 해서 그 콘서트 티켓을 누가 사는 거야?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그 콘서트 팬들이 콘서트 티켓을 사서 그 콘서트 티켓 값을 받는 거잖아. 근데 요 모차르트 시대에는 자기가 시민들이 그 티켓을 사갖고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그러니까 소로라는 귀족이 모차르트를 뭐해? 초대해. 그리고 야, 나의 생일잔치인데 네가 와서 뭐 해라? 노래 부르고. 연주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가 뭐 하는 거야? 그 연주자한테 돈을 주는 거란 얘기. 그럼 그 연주자는 누구한테 잘 보여준다는 거야? 귀족. 귀족한테 잘 보여, 서로한테 잘 보여야 되지. 그것도 이제 이른바 전속 계약이 돼 있거나 전속 계약이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하는 거야. 오늘날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 오늘날도 뭐 축가 부르고 다니는 거 혹시 알아? 축가 같은 거 부르고 나서 살해받는 사람도 있어. 아니 무슨 뭐
남 그 회갑잔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축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그런 불러주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또는 그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요즘에는 광고 찍잖아, 광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들이다 보니까 그 음악가들이 특정한 사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오늘날 음악가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 오늘날 음악가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사람들 사람들, 대중들의 눈치를 봐야 돼. 왜? 잘 보여야 돼. 왜 잘 봐야 되냐고. 자기를 관심 가져. 음, 사람들이 그 음악을 사주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기가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민준이가 음악가인데, 민준이가 음악가로서 민준이의 선택은 두 가지야. 하나, 민준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할 거냐.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이면 제일 행복해. 근데 때로는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아는. 않을 수가 있는 거야. 민준이는 만약 두 가지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거 선택할 것 같아? 자유롭게. 자유롭게 인정받지 못해도 가난해도 응, 왜 그냥, 갑자기 당황스러워져? 자유롭게 딱 얘기하더만. 어, 그냥 둘이 적당히 그게 맞았으면. 그렇지, 적당히 맞았으면 좋겠지. 누구나 그러지. 근데 이제 안 맞았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지. 서로는. 음, 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봐도 가난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오우야. 자, 선생님은 그런 고민을 할까 안 할까? 해야, 어? 해야. 선생님 예술가가 아닌데? 선생님 독서교육 하는 사람인데 그런 고민 해? 안 해? 어떨 안 것 같아? 하는, 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자, 선생님이 공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사교육에 있잖아, 사교육. 어? 그 수행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바라는 거, 학부모들이 바라는 거와 선생님이 뭐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일치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선생님 과거에는 선생님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도 그 부모들이 좋아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뀐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달라. 그럴 때 쌤도 이제 고민하는 거야. 부모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부모들 요구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부모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든 하던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지. 즉, 요즘 부모님들은, 뭐 옛날에도 그렇긴 했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더 이제 우리 애가 국어 실력이 좀 높아서 책을 읽으면 국어 성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어? 당장 학교 공부에 좀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독서라는 것들이 물론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올바른 판단력, 비판력을 갖는 뭐 독해 능력을 갖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양을 기르는 데 쓰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목표보다. 근데 이런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주면 선생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선생님의 생각에 도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아이가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수업하는 내용이라든가 방법을 그 부모님들이 바라는 걸로 뭐 해야 돼? 바꿔야. 바꿔야 되잖아. 그런 점에서 그러면 내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독서교육은 무엇인 건가라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준이나 서로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것인 건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 건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도 그런 고민을 해. 인기를 쫓기 위해서 요즘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막 할 건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철학을 담은, 자기의 생각을 담은 그런 작품을 발표를 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뮤지션들이 그런 부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서로는 사람이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고민의 정도가 이제 더 큰 사람이 있고 그 고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또 적은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모차르트와 베토벤 비교했는데 어쨌든 베토벤의 네, 그 개인적인 개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베토벤의 시대에 들어서 음악가들이 좀 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긴 거야. 귀족한테 꼭 얽매이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서로 아, 음, 네. 여기에 보면은 베토벤이 자기 연주에 감동을 해서 오는 그 귀족들을 바보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자기의 그 돈을 주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약간 바보 취급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어, 서로 베토벤이요. 베토벤이 어, 일단 제 생각에는 베토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직설적이기도 했고 자신의 감정이나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연주를 보고 청중들의 반응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진 씨. 어, 제 생각에는 뭔가 자기 연주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걸 보고 감명 깊어서 보는 귀족들한테 자기 생각으로는 나한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무 감동하니까 뭔가 비웃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책으로 보면 114쪽, 115쪽에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115쪽에 보면 베토벤의 즉흥 연주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청중도 많았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거나 짜증을 내며 쩔쩔 우는 바보들이라고 욕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 거짓으로 놀리는 거다, 가짜 눈물이다, 뭐 이래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토벤을 좀 이렇게 감싸는 그런 듯한 발언을 했는데 뭐 여기는 특별히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이 문장 자체를 갖고 해석하면 서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약간 귀족들 우습게 봤다? 귀족들을 우습게 봤다. 뭘 이 정도를 갖고 뭐해? 울어. 운동만인가? 난 즉흥연주가 뭐야? 바로 연장. 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자기가 생각나서 하는 거야. 그 자기한테는 그럼 그 일이 너무나 뭐한 일이야? 쉬운 일.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쉬운 거 갖고 이렇게 막 감동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뭐하다고 생각할 거야. 수준이 낫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베토벤이 이른바 안하부인 좋게는 안 보인 거지. 근데 베토벤이 이랬던 거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그 베토벤 이 책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책에서 본 건데 베토벤하고 그 독일의 괴테라는 문학가가 있어. 그 둘이 친구 사이였던 것 같은데 베토벤하고 괴테가 있을 때 저 상대편에서 귀족이 이렇게 온 거야. 그때 괴테는 그 귀족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인사를 열심히 했어. 근데 베토벤은 그냥 뻣뻣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베토벤은 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 잘 만나서 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다. 라고 평가했던 거야. 반면 자기는 뭘 가지고 실력을 갖고 산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귀족들 알기를 아주 하찮게 알았다는 거야.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베토벤이 바로 여기 이야기에서도 보면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리고 여기 120쪽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 넷째 줄. 베토벤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야? 형제가 형제하다고 생각했다. 9번 교향곡에 넣은 노래도 모든 인간은 형제다라는 주제이다.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베토벤은 신무제도가 옳다고 여기지 맞아. 않았다라고. 이게 베토벤의 정치 사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베토벤은 평등한 세상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귀족들에 대해서 아주 참, 못마땅하게 생각한, 하찮게 생각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던 그런 생각이 아까 서로가 질문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베토벤의 어떤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모가 있지 않냐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하나 있지.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없어? 민준이 서로는 없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이유로 핫한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이요? 어,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냐? 라고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만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 자, 이 책은 어떤 책이야, 민준이? 어, 음악가들에 관한 음악가들에 관해서. 알려준 그 음악가들에서 뭘 알려주냐? 뭔가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일생을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위인전과는 뭐가 달라? 네? 위인전과는 뭐가 달라? 이게 위인전이야, 위인전? 짤막한 위인전이야, 네가 봤을 때? 어, 인정, 어? 어, 위인전은 아닌 것 같아. 왜? 위인전과 뭐가 달라? 뭔가 위인전은 그, 음, 그 인물에 대해서 약간 업적이나 음,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이 음, 책은 뭔가 안 좋은 면도 보여주고 다 음, 특징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그래서 어때? 이렇게 안 좋은 면까지 알게 돼서 뭔가 새롭다. 이렇게 새로웠다. 음, 서로는 이 책 어땠어? 음, 이 책이 어떤 책이야? 서로에게. 그 약간
작곡가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지식들 같은 걸 알려주는 그래서 어땠어?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신기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잖아. 또는 내가 그 인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인물의 어떤 그 뒷이야기를 들어서 그 인물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망쳤어.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 작곡가들의 이 책을 통해서, 아, 내가 음악가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 음악가들도 뭐구나? 사람. 사람이구나. 그들도 생활인이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그 사람과 그 음악가와 나 사이에 거리가 좁혀졌다거나 아니면 그 음악가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음악가의 사생활 어? 그런 것들을 내가 마치 드라마 보듯이 어? 봐서 그게 흥미로웠다거나 우리가 왜 남 뒷담화 야, 저 사람 수근수근 거리는 거 뒷담화 하는데 그 뒷담화 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뒷담화 하는 게 또 뭐해? 재밌잖아.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뒷담화일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 점들이 흥미로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지금 쌤이 이게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 뭐 더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듣고 나니까 서로 어때? 서로는 이 책이 음, 어느 방향이 더 가까워? 너한테는. 약간 사실 음악가들이랑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약간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 응,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약간 저희랑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응. 민준이. 뭔가 음악가들의 음악가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 뭔가 다양한 면을 보여주니까 뭔가 그 업적만 알았는데 뭔가 그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니까 뭔가 신기했어. 아, 근데 이 책에는 지금 몇 명의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어? 6명이요. 6명의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어.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바흐, 바흐, 보통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에 대해서 나왔어. 두 번째가 모차르트, 모차르트,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는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는 모차르트가 나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토벤, 베토벤,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 나왔어. 네 번째가 슈만, 음, 슈만이 뭐 그 별명이 뭐지? 가곡의 아버지인가? 슈만 쌤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슈만 나왔어. 그 다음에 그다음 브람스, 브람스 나왔어. 그 다음에 스라빈, 스트라빈스키, 이고리 스트라빈스키 나왔어. 민준이 여기 6명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아니면 좀 낯선 사람도 있어? 그 스트라빈스키 빼고는 이름은 알고 있어. 이고리 스트라빈스키는 낯설었고 서로는 저는 바흐 빼고는 다 빼고는 뭐? 알았어요. 다 알았어. 이고리 스트라빈스키도 알았어. 바흐를 오히려 잘 몰랐어? 네,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흐를 보통 이제 음악의 아버지 부르고 음악의 아버지 있으면 누구도 있어? 어머니, 음악의 어머니 혹시 누군지 알아? 들어봤어? 핸델. 어, 그래서 이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고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여서 핸델이 그럼 뭘 거다? 여자일 거라 생각하는데 핸델은 여자는 아니야. 어, 둘 다 남자야. 근데 그냥 음악의 아버지다, 음악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평소에 민준이는 좋아하는 음악가는 있어?
나 딱히 클래식을 잘 안 들어. 클래식 잘 안 들어갔고, 딱히 좋아하는 음악가 없고, 서로는 저도요. 저도요. 그러면 그나마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을 내가 들어봤다.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작곡가는 서로 누구 음악 들어봤어? 음악은 다 들어봤는데 음, 이름을 잘 몰라요. 외주인은 베토벤? 베토벤 음악 들어봤고, 혹시 이 책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음악을 찾아서 들어봤어? 아니면 책만 열심히 읽었어? 한마디. 민준 책만 열심히 읽었고, 서로는 저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아까 음악과와 좀 더 친숙해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요 사람들의 음악을 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서 잘 몰랐을 때 그 음악을 듣는 것과 그 작곡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그 음악에서 알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수업 끝난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라도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에 그냥 이렇게 치면 되잖아. 모차르트, 뭐 교향곡, 뭐 이런 식으로 슈만의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곡가들의 대표곡 이 책에 보면 그 인물의 일생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음악 세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나와 있거든. 아주 많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럼 그들의 이 책에 소개되는 어떤 그들의 음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다라면 독서가 단지 쌤 모델을 하는 얘기지만 눈으로 글자가 있는 게 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는 방법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보면 중간중간에 음악 용어에 대해서 음악 세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교양들 이런 부분들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11쪽 보겠습니다. 11쪽 제일 첫째 줄에 음악도부터 우리 민주주의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음악도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은 보통의 언어보다 신기한 점이 있다. 음악은 이 세상 어떤 언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소리의 폭이 크다. 또 음악 소리는 특정한 의미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시지나 빨래 같은 의미가 담긴 음악 소리는 없다. 그러면서도 음악의 구절들은 기쁨이나 슬픔, 고민, 그리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동시에. 언어로 그렇게 많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가는 금세 말이 바닥나 버릴 것이다. 예. 만약에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음악도 뭐다? 언어, 언어다. 음악도 언어. 게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글보다 음악이 더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야. 어떤 점이 더 뛰어나다는 거야?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훨씬 더 많은 감정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즉, 이거 마우스야. 우리가 마우스 하면 요 마우스는 요 마우스만을 가리키잖아. 우리 언어는 대부분이 1대1 대응이야. 이걸 나타내는 말은 뭐야? 가위, 가위야. 가위하면 이것만 떠올린다는 얘기. 근데 음악에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특정한 의미는 없어. 하지만 대신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 그것들이 음악이 갖는 장점이 되고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의 그들의 이야기를 알면 오히려 그 음악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흥미로웠던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그들과 조금 더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결국 이 책을 쓴 의미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물에 얽힌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어, 이 책이. 그리고 그 음악가의 아까 말했듯이 작품 세계가 설명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인물의 일생, 간단한 일생 줄거리가 소개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책의 구성 요소거든.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글쓰기 시간이야. 민준이 쌤이 어떤 숙제 낼 것 같아? 음, 새로운 음악가 뭐 이야기. 그렇지. 민준이가 아주 이제 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 아,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뭘 정해라? 새 음악. 새로운 음악가를 정해라. 여기 나와 있는 6명의 음악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악가도 좋고 여러분이 새로 한 음악가도 좋고 첫 번째 음악가를 정하라. 두 번째로는 그 음악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조사. 조사해야 돼, 조사.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쓰는데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쓴 저자 스티븐 이설리스인데 이 스티븐 이설리스의 스타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민준이 서로 채가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쓰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거기엔 다시 이제 두 가지가 나름이다. 하나는 내용적으로 이 저자가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 보면 이 저자가 되게 이 음악가들한테마다 공통적으로 혹시 이렇게 관심 보였던 게 혹시 뭔지 알아? 관심 보였던 거. 자, 책 25쪽 보겠습니다. 바흐에 관해서 몇 쪽이야? 25쪽. 밑에서 보면 결혼 잔치에 쓸 술을 사는데 1년치 봉급의 5분의 1을 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잔치에 쓸 술을 사는데 1년치 봉급의 5분의 1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43쪽에 40쪽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음악으로 돈을 벌며 살아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43쪽에 보면 신혼부부가 결혼식 음악에 돈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그의 라이프치히 공기가 너무 깨끗하다고 불평했다. 그 때문에 장례식이 줄어서 그만큼 수입이 줄었다고 말이다. 지금 선생님 보여준 거의 공통점이 뭐야? 돈. 어, 바우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쓰더라라는 얘기. 아까 모차르트 얘기에서도 뭐 얘기 나왔어? 돈. 돈 얘기 나왔었지. 그리고 누구 얘기도 베토벤에 대해서도 보면은 돈 얘기가 나와. 101쪽에 보면 모두가 돈 때문에 그를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 다음에 슈만. 뭐 슈만 같은 이야기에서도 슈만은 잠깐만. 슈만 얘기에는 그런 게 별로 잘 나오지 않고 브람스는 170쪽에 브람스는 작곡 의뢰를 받지 않고도 악보를 팔아 부자가 된 최초의 작곡가였지만 돈을 쓰는 방법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고리 스트라빈스키 같은 경우는
207쪽에 스트라빈스키는 돈을 좋아했다. 누군가 자기 돈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면 입에 거품을 불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돈을 절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음악과 뭐에 관한 이야기? 돈,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막 열심히 썼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 사람의 이야기의 뭐야? 스타일이야. 글 쓰는 스타일. 그 내용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의 음악 세계에 관한 것들. 그 사람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일화들. 그 사람의 일생들. 이러한 내용들을 쓰는 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야. 근데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의 그 문체, 그 글체. 아까 뭐, 뭐지? 이자까지 돌려받았다. 라고 한다던가, 49쪽에 보면, 49쪽에 둘, 넷, 다섯 줄에 이거 나와. 부잣집 사이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뭔 말 같아? 부잣집 사이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돈을 얻을 수 있어. 그 부잣집의 사이가 됐으면 장인 장모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55쪽에 보면 중간 아랫부분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나중에 프랑스 왕비가 되었는데 더 나중에는 조심성 없이 머리를 잃고 말았다. 조심성 없이 머리를 잃고 말았다. 이게 뭔 말인지 혹시 알아? 혁명 때, 어?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렇지. 프랑스 혁명 때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잖아. 그래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는 얘기를 조심성 없이 머리를 잃고 말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사람이 그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 그 글 스타일이 약간 좀 뭐라 그러나 비꼬는 투 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본 책이 뭐였지? 윤준아? 지난주에 책이 어? 페리세오, 체리새우 비밀 그린다라는 책을 쓴 작가의 그 문체하고 오늘 우리가 본 책을 쓴 작가의 문체가 작가들마다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어떤 내용 다를 건가 다르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서로나 민준이가 그런 차이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의 문체를 흉내내서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화가들도 마찬가지인 거 알아? 화가들도 그림 그리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주로 그리는 소재, 내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가들마다 작품 세계가 다른 거야. 그 작가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점에서 민준이나 서로가 요 작가의 어떤 그런 방식을 이왕이면 파악해서 그러한 스타일로 한 음악가를 골라서 소개하는 걸 써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되게 많은 연구를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의 그 과제를 여러분 잘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작가의 공통된 스타일, 사람은 바뀌었는데 모차르트, 베토벤, 뭐 바흐 바뀌었는데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글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힘이 첫 번째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한 음악가를 뭐 해야 돼? 열심히 조사해, 조사. 그래서 뭐 검색을 하든 뭐라든 조사하는데 한 가지 자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요 아까 앞에 그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직접 써본 어떤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로 두 가지 훈련.
조사하는 훈련, 또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연습들,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이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서로야, 선생님 욕심이 너무 크지? 어? 쌤이 민준이하고 서로가 그렇게 또 이제 자꾸 글을 써보는 가운데서 민준이하고 서로가 그 글 쓰는 힘 그런 것들이 키워질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연습의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과제에 대해서 서로 좋아요. 없고 민준이는 저도 그래서 오늘 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음번에 기준이 되어서 또 이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책 어디를 잠깐 보면 되냐면 32쪽 정도야. 모든 곡이 완벽하고 모든 음이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흐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흐의 음악 중에는 깊은 슬픔이 담긴 것도 있다. 고해작 마태 순환곡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야기를 해준다. 연주 시간이 무려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곡은 슬픔의 미세한 결을 하나하나 탐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겉면에 경쾌한 리듬과 밝은 선율로 가득한 즐거운 음악도 있다. 불안된 브로크 협주곡이 그 예다. 이 곡은 각가지 독주 악기가 나오는 6편의 단연악 작품 모음이다. 독주 악기로 트럼펫과 리코더가 함께 나오기도 한다. 가장 시끄러운 악기와 가장 조용한 악기가 어울린 이 이상한 조합은 바흐의 손에서 멋진 음악으로 태어났다. 지금 이 부분이 뭐야? 지금 민준이 읽어준 이 부분이 뭐야? 바흐요? 바흐의 뭐? 바흐의 음악. 바흐의 음악 대표적인 곡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그 음악가 쓸 때 그 음악가의 대표적인 곡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73쪽 봐봐, 73쪽. 세 번째 문단. 문제 읽어보자. 세 번째, 모차르트가 얼마나, 모차르트가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러한 느낌은 우리에게 더욱더 오래 남는다. 예를 들어 피아노 협주곡 23번 K488을 들어보자. K는 케헬이라는 사람을 가리킨다. 케헬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 600편이 넘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발굴, 수집하고 창작 순서대로 정리했다. 엄청난 수고가 아닐 수 없다. K488이란 모차르트가 488번째를 작곡한 작품이란 뜻이다.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세 악장은 각각의 느낌이 전혀 다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의 멋진 이야기를 이룬다. 1악장은 매우 우아하다. 어떤 완벽한 세계로 들어선 듯하다. 3악장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느린 악장인 2악장이다. 2악장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강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슬프고 그 아름다움은 정말로 마법과 같다. 지금 보면 모차르트의 작품들 중에서 피아노 협주곡 23번, K488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 거기다 플러스 K488이라는 게 뭔지 음악 용어에 대해서도 또 뭐해? 덤으로 더 알려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뭐 음악 용어, 그뭐 푸가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것까지는 쌤이 기대 안 해. 그건 안 해도 돼. 근데 네. 어쨌든 그 음악가의 일생, 그 음악가의 대표적인 음악 작품, 그다음에 그 인물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이 그 음악가의 어떤 그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이제 이 책과 닮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요 책의 어떤 그 구성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써보자라는 거. 됐니?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뭐 클래식 별로 잘 안 듣는 거지만 이번 기회에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그 음악가의 음악을 좀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일주일을 좀 이렇게 보내본다던가 그런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것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글쓰기 한 거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